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수석사무부총장이 지난 10일에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 즉 DJ 친노는 당원의 자격이라고 하면서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지금 우리 당은 분열을 막고 단합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발표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런데 유감이라는 단어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모호한 단어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가뭄과 메르스, 그리고 거기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여부까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모호한 발언만이 난무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지금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답답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존재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헤드라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염병 여파로 대형 대학병원이 폐쇄에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145명이고요. 사망자는 15명, 그리고 격리 대상자는 4,8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메르스 여파로 오늘이죠, 15일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400여 개 수준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현재 2,900여 곳에서 대폭 감소한 규모인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일괄 휴업령을 해제하면서 이 많은 학교에서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지금 보름 넘게 국회에 묵혀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여부가 오늘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 법무부로부터 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관련 현안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지금 장관이 없기 때문에 김주연 법무부 차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여야 실세들에게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 진행됐다, 이런 주장과 함께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메르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이 할 말은 없게 생겼어요. 이 정부가 뚫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는데, 물론 전염병 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문제는 이 이송요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메르스에 감염이 된 거를
사실상 격리가 좀 늦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가 정보 제공을 안 해서 초반에 문제를 일으킨 건 맞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그 응급실 이송 요원이 그 메르스 환자로 어쨌든 확진이 됐고요. 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자 그 병원 측이 24일까지 사실상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민간합동 TF 즉각 대응팀은 어제 이 삼성 서울병원이 병원 내 메르스 감염 확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 측은 신규 일반 환자의 어떤 외래나 입원 그리고 응급실 진료가 제한된다고 밝혔고요. 이 수술도 응급 상황이 아니면 중단할 거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송 요원이라는 분이 네. 이 431명과 접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확진자로 판명된 이송 요원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137번 환자입니다. 이 50대 남성인데요. 이 증상이 나타난 지난 2일부터 9일 동안 76명의 환자를 직접 이송했고요. 이 밖에도 환자, 의료진 등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2차 유행이 아니라 3차 유행의 진원지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 측이 이송 요원을 애초 사정관리 대상에 빠뜨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정규직이라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염병이 돌 때 이건 정규직이다. 이건 용역직이네. 이러고 도는 건 아니잖아요. 참 예? 대단한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 아주 발상이 희한해요.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실요. 이 보건복지부가 이제 메르스 확진자인 이 이송요원 격리가 지연된 이유를 조사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이 이 접촉자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송요원이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란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열흘 가까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이송을 했는데 참 정규직 비정규직 전염병에도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제 이 얘기 듣고 저도 기가 막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조금 힘든 이유가 있어요. 병원 내에서만 주로 감염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응급실 이 소위 말하는 앰뷸런스 네. 이 차 내에는 그럼 이건 병원인가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 정부는 병원 내에 감염만 고집하고 있는지, 병원 내에서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좀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응급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사 또 한 분이 감염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38번 환자인데요. 예. 30대 젊은 의사입니다. 지난 27일 그 소위 말하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그 14번째 환자가 있던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의사는 지난 10일 오후에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병원 측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염된 의사가 무증상 기간에는 그 N95라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증상을 보인 거는 10일 오전이었고 그때는 2명의 환자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것 외에는 다른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려면 병원 내에서 접촉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접촉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이거 병원 내 말고 딴 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앰뷸런스 그 이송하던 그 차의 운전사가 또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자동차가 밀폐된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교통은 그럼 열린 공간인지 어느 정도가 그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잖아요.
예? 일단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는 사람도 좀 답답하죠. 네. 삼성서울병원 지금 부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신문은 사실상 폐쇄, 뭐 어떤 신문은 부분 폐쇄.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국민들 제가 그래서 오늘 유감이라는 단어 가지고 오프닝을 한 게 뭐냐면 이 모호한 단어 좀 그만 쓰자 이거예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예? 근데 이건 다른 환자들은 근데 어떻게 한대요? 이 삼성서울병원. 네,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들도 굉장히 당황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기존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평소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병원 측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다른 대형 병원들이 이 그 삼성서울병원의 입원 환자를 받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거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의료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예. 그런 게 그 암암리에 사실은 조금 꺼리는 게 사실이죠. 다른 병원까지 감염이 될까 봐. 예. 관련해서 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어제 직접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외래 진료와 입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요. 뭐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 응급 환자 진료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르스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부 진료 기능이 중단된 것일 뿐이고 건물 자체가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새로운 환자들이 거기 병원에 가기는 참 지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른 병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네. 저는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르스라는 것이 단순한 정말 신종 전염병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 우리 정부, 우리 정치권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 그거를 오히려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걱정입니다. 빨리 그쳐야죠. 좀 정상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6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30분 사이에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변북로는 광진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천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각각 비슷한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분당 수서 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도 복정에서 탄천 지나는데 시속 20-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옆으로 가는 영동대교나 성수대교의 상황이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립스틱 원료가 지렁이?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 아라자임이 천연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수출까지? 네, 생물자원은 우리 생각보다 더 바이오 산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60에서 70%가 생물자원에서 얻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산지 국가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생물자원이 국가 자산이 되는 시대,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캠페인은 우리 생물자원을 지키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죠.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새누리당 국회 인준 절차를 밀어붙일 태세고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전국이 정신이 없는데 정치권은 이거 가지고 또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나, 이걸 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죠? 오늘까지는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내일부터는요? 예, 내일부터는 뭐 오늘까지 설득해보고요. 내일부터는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물론 정의화 의장님이 결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결단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직권상정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청문회를 보통 때보다 하루 더 길게 3일 했죠. 그 청문회가 사실상 무난하게 끝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면 이거 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지금 명분도 없는데 거부를 해서 저희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지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지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총리가 벌써 한 달 넘게 공백 상태 아닙니까? 이런 비상시국에서 정말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좀 결단을 해서 빨리 총리가 임명이 돼서 메르스 상태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또 그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컨트롤 타워 대통령도 있는데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를 하거나 최경영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만일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단독 처리가 되면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 아니에요? 뭐 여야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여야 관계뿐만이 아니라 단독으로만 계속 처리된 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여론의 지지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정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는 야당이 거부하는 것이 정말 국민적 명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견되지 않고 지금이 비상한 시국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부담이 있지만
저희는 여당입니다. 예. 똑같이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빨리 이 문제를 결단을 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또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야당의 얘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제2의 환경화법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료 제출의 부실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핵심은 수입 내역 제출 의무화 및 처벌 강화 이거인데 제2의 환경화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그만큼 사실은 청문회에 있어서 이만한 자세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자료 제출을 해야만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에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못한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조금 변호사 협회마다 대한변협하고 서울변협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이거 공개의 책임을 지는 법조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이거를 후보자의 잘못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때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는 어느 장관의 자식의 학교 성적표를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고요. 뭐 제2환경화법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고 봐서 그런 어떤 심각한 사생활 보호나 사생활 폭로나 영업비밀 보호가 침해되는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동의해 줄 수 있고 그 문제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문제도 오늘 이제 판가름이 나죠. 그죠? 야당 의총 결과 여기에 따라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요구로 요청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요? 처리하여 보고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하여 보고한다. 즉 위헌 시비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장님의 노력이시고요. 저희 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제가 알기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도부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키는 청와대가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만 이제 내부의 그 설득 과정이 야당의 내부 설득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의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 여야 합의가 되면 청와대는 받아들일 것이다.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그거에 대해 평가를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도 여당은 또 여당대로 입장과 목소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위헌 소지가 중재안이 만약에 합의가 되고 또 중재안이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으로 송부가 된다면 위헌 소지가 훨씬 더 줄어들고 확실하게 위헌 소지가 없어진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종훈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연결합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어떻게 내일 정도 오늘까지 기다린다고 좀 아까 얘기했거든요. 내일 본회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황이 좀 바뀔까요? 내일까지? 네, 새누리당이 그 18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이전인 15, 16, 17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황교안 후보자 인준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의견입니다. 의사 일정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아직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흠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제발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볼 때 군대 좀 갔다 온 총리나 공직 후보자 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역 기피 의혹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의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17년 동안
뭐 단마진인가는 피부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자료도 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면 로비 의혹 같은 문제는 민변에서 그 고발을 할 정도로 이 문제는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 의혹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 정도만 보더라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황교안법을 2를 낸다고 할 정도로 이 자료 부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15, 16, 17간에는 적어도 어떤 숙려 시간을 좀 갖고 황교안 후보자도 자기 좀 돌아보고 그래야 제대로 좀 총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인청특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이 본회의마저도 저희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까지 현재 입장은 인준 절차에 그렇게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민변도 고소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니 일단 통과를 시키고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릴 있으면 가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되기 전에도 청문회에서조차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문제를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밝히겠습니까?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요. 지금 이제 메르스 정국 아니에요. 거기가 30년 만에 가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뒤숭숭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야당이 그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들도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까지 정치권이 계속 좀 여러 가지 딴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국민한테 줘선 되겠느냐 이런 논리도 또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연히 그런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러나 거꾸로 한번 물어보면 지금 이 메르스나 이런 문제가 총리가 자리가 비어서 생긴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대는데 그러면 총리 인준해주면 컨트롤 타워 해가지고 메르스 이런 거 금방 종식시키고 가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총리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하셔서 못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메르스 정국을 틈타서 그걸 핑계대면서 이렇게 부적격한 후보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국민께 하소연하는 것은 저희 당도 그런 입장을 야당인데 왜 국정의 파트너인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적격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통과시켜달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적격한 후보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겠습니까? 그런 한 3, 4일 정도의 시간도 못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부적격한 후보를 시간에 쫓긴다고 그래서 전국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통과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보려고 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메르스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인데 정치권이 거기에 지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라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3일 정도 충분하게 기다려 18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텐데 오히려 그 문제를 빨리 해달라 그러면서 메르스 핑계를 대고 이러는 것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의원총회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의총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개정 국회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이 삼권 분립을 심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의를 가지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고려하고 의총에 준하는 수준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깊이 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청와대가 이 중재안에 대해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홍보수석의 그런 어떤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중재안을 합의를 해서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저희 당은 오늘 의원총회 전까지 청와대가 국회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니 우리도 한번
어떤 생각을 중재안이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보다는 한번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서로 나와야 이것이 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굉장히 좀 강경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이 피해자 이미지라는 게 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합의까지 해주고 양보까지 다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권으로 행사했네. 이거는 오히려 더 명분이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야당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입장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공이 넘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전까지 청와대가 중재안이 넘어오면 우리도 한번 정말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와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간단하게요. 내일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소집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어떡해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중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지난주 얘기하다가 우리 그만둔 얘기 해야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리더십이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포스코가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그 미얀마 가스전 내각을 두고 가치경영실 조총련 부사장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의 그 전병일 사장이 사내 그 정치 암투에서 이거를 그 권오준 회장이 정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갈등설이 언론에 보도된 책임 때문에 홍성희 홍보실장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위탁 맞고 교체됐는데 이 상황이 이제 그 땜질식 사태 수습이다 해서 권 회장이 그룹 장악력에 대한 외부의 의구심이 커졌고 이 상황은 워낙 포스코가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금 포스코 소속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대우인터내셔널이요. 미얀마 가보면은 이 대단히 영향력이 큽니다. 미얀마에서 굉장히 큰 호텔도 짓고 있고, 굉장히 미얀마에서 사업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미얀마 교민들은 대우인터내셔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자랑시켜주는 기업이다. 일이 좀 원만하게 그래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전 사장이 대우인터내셔널 통해서 10년도 넘게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했거든요. 갑자기 팔자고 하니까 화가 날만하죠. 미얀마엔 어쨌든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한 기업인데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 0.25% 내렸어요. 그죠? 0.25% 포인트를 내린 거죠. 근데 이게 뭐 경기 부양 패키지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죠? 뭐 추경 얘기인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그 과연 기준금리 인하가 이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상황이 가계부채가 1,1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다라는 거는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4분기 연속 0% 저성장, 뭐 더 거기에다가 결정타로 메르스 후폭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제적 대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끌려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미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2% 성장률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더 방어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로만은 부족하다. 추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돌아왔을 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그게 크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렇게 추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르스 때문에 더군다나 더 경제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권이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하고 손해보험 업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 지원한다. 뭐 금융지원 3개월 한 시절에 시행한다 얘기했는데 요 피해 우려 업종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운수, 화장품
화장품 특히 중국에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규 대출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보험료 납부 연기라든지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힘들 겁니다. 이 관광 여행 숙박 뭐 이쪽 업계요. 그렇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전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죠.